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민주당은 원내대표, 정책의장, 전 지방시대위원장 최정예 20명을 하필 지금 한 자리에 몰아넣었을까요? 이걸 단순한 정책 지원 특위 발대식으로 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 다시 짚어보셔야 할 겁니다. 여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깔려 있어요. 왜 기존 TF에서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을까요? 왜 하필 정청래 대표 사태 바로 다음 날에 발족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이 특위 하나를 두고 김민석 당선 수작이라며 총력 공세를 퍼붓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발대식의 표면, 그 뒤에 깔린 정치적 동기, 그리고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결과 세 층을 순서대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미리 짚어드릴게요. 특위위원 20명의 지역구 지도를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국토 지도 위에 겹쳐놓고 보시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발대식이 아니라 도면이에요. 우선 표면부터 정리해 봅시다. 7월 초 국회 본관회의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부위원장의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발전 실무를 그대로 이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사는 산자위 간사인 대전동구 장철민 의원. 여기까지만 봐도 이건 일반적인 정책 지원 조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원래는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이었어요. 그걸 이번에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정치권에서 TF와 특위 사이에는 상당한 무게 차이가 있어요. TF는 임시대응 조직이고 특위는 당의 공식 상설기구예요. 격상시켰다는 건 이 프로젝트를 임시대응이 아니라 당의 총력 노선으로 세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짚어야 할 건 특위 발족 자체가 아니에요.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쪽 사령부는 대통령, 당 쪽 사령부는 원내대표, 이 이중사령탑 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실패시키지 않겠다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 합니다. 숫자부터 보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총 규모는 정부 발표 기준일 600조. 그런데 삼성과 SK 등 기업들이 발표한 중장기 투자 규모를 합치면 4,755조까지 올라갑니다. 용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 앞에서 손을 잡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을 향해 국민 영웅이라 부르며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는 정치사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럼 김경수 부위원장 카드는 왜 이 조합에 들어갔을까요? 이 자리는 상징적인 인선이 아닙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를 5개 초강력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이 밑그림 자체를 김경수 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도면으로 그려낸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이 20년 넘는 계보의 실무라인 그 자체가 이번 특위부위원장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정치권 관행상 원내대표가 개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내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국회 운영과 원내 협상, 예산과 입법 전반을 총괄하는 중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겸하면서 여기에 특위위원장까지 짊어졌어요. 이건 인력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원내 최고 책임자의 직함을 이 프로젝트 위에 얹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보면 오늘 다룰 이 특위의 정체가 조금씩 잡히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특위 발대식의 실제 정치적 무게는 발족 시점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6월 24일에 사퇴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였고 곧바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어요. 그 이길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지 정확히 3주 만에 이 특위가 발족한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6월 6일 광주에 내려가서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유명한 구절을 다시 꺼내며 호남 표심을 향해 신호를 보냈고요. 그런데 6.3 지방선거 결과 자체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총력 체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대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 본인이 광주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지켰고 부산과 강남권에서 보수 결집이 확인됐어요. 무소속 한동훈까지 당선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1.4%로 취임 이후 최저를 찍었고 민주당 지지율은 38.3%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밀고 있는 김민석 당선용 특위 프레임이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정치적 급조품, 호남 몰아주기,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친명계 김민석 당선시키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공세를 폈어요.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결국 전당대용 정치 프로젝트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받으면 국힘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확하게 반박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 이 문장이 왜 결정적이냐면요. 지방선거 90일 전룰이 발동되는 시점을 넘겨서 선거가 끝난 뒤에야 발표한 순서 자체가 이게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국정대전환 프로젝트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이 프로젝트를 향해 두 가지 정반대되는 공격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한쪽 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사기, 이벤트라고 하면서 다른 쪽 입으로는 우리 지역은 왜 빠졌냐? 형평성이 없다고 항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현 불가능한 사기라면 우리 지역은 왜 안 빠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논리 구조가 없어요. 이 이중 공격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국힘은 이재명 정부가 굵직한 정책을 던질 때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어요.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실현 가능성으로, 반박이 어려운 지점은 형평성으로. 사안에 따라 프레임을 바꿔가면서요. 양측이 소년이 몇 번을 외쳤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세고 있는 국면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특위가 진짜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실체를 보시면요. 특위의 진짜 임무는 발대식에서 한병도 위원장 본인이 정확히 짚었어요. 메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입법입니다. 이 특위의 진짜 승부처는 이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메가특 구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하나예요. 이 법이 어떤 물건인지 잠깐 짚어드릴게요.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300여 개의 규제 특례와 40여 개의 기업 지원 시책이 한 법안에 담깁니다. 메뉴판식 특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를 직접 골라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산단 조성 기간을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을 잘라내고요.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까지 넣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기간도 지금 2년 더하기 2년 최대 4년에서 산업 특성에 따라 최장 7년까지 늘려요. 인프라 구축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요. 이 정도로 세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김경수 부위원장이 발대식에서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죠. 기업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특위와 메가특구법의 본질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애국심 호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논리 들이대도 삼성과 SK 이사회가 800조를 결의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번 특위는
그 조건을 국회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조립 라인이에요. 여기서 정부가 왜 서남권을 첫 타자로 잡았는지도 조건 논리로 다시 보시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SWEST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System, Water, Electricity, Site, Talent, System, 물, 전력, 부지, 인재. 이 5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호남권이 이 5가지에서 조건을 충족합니다. 아리백을 실현할 재생에너지 잠재력, 상대적으로 낮은 지진이 거의 없는 안정된 집안,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국민보고회에서 직접 발언한 차기 반도체 단지를 광주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 결의까지. 이건 정부의 선물이 아니에요. 기업 이사회가 조건을 따져서 도장 찍은 결과입니다. 그럼 20명 배치가 왜 이렇게 정교하게 짜였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남 반도체 부지가 들어서는 광주 광산 지역구에서는 박규택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와 오송바이오 산단,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102조 원이 투입되는 지역구는 이현희 위원이 담당합니다. 로봇 클러스터와 현대차 그룹 투자가 걸린 새만금 권역은 김의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나눠서 붙었어요. 부산 해양수도와 해양 AI는 박홍배 의원, 창원 방위산업과 원자력 엔진의 제조 AI 전환법까지는 허성모 의원이 담당하고요. 삼성 온양 반도체가 있는 아산은 전은수 의원이 붙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역구 매칭이고요. 진짜 결정적인 배치는 따로 있어요. 정무위 간사박상 의원 금융지원 라인,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소영 의원, 이 자리가 오늘 발대식에서 이소영 의원 본인이 어깨가 무겁다고 표현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서남권 반도체 공장 사기가 돌아가려면 대형 원전 사기를 넘는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65만 톤의 용수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 2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수돗 물량이에요. 이 병목을 뚫는 상임위 간사가 특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20인 배치는 선심성 인선이 아니에요. 실제 실행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국힘이 왜 이 특위를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건 김민석 지원용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구 배치를 지도 위에 겹쳐놓고 보면 5국 3특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실행 단계에서 뚫어내겠다는 정치적 방위군이 조립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이제야 국회 도면 위에 정식으로 올라온 순간이에요. 물론 진짜 폭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규제 예외 조항이에요. 특군의 RD 인력에 한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한국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한국노총은 이걸 노동계약이라고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특위 안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장철민 간사가 발대식에서 민감한 논쟁일지라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한 지점이 정확히 이 대목이고요. 이 논쟁이 향후 6개월 안에 어떻게 조율되는지가 특위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왜 이 특위 하나에 총력 공세를 퍼붓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짚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호남 몰아주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뭐라고 썼는지 보시면 재밌습니다. 유독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이 농업 중심 도시로 남아있다. 호남의 입지 조건만 된다면 반도체 단지가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홍준표뿐이 아닙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까지 나서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여기에 더해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내가 찬성한다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 갈라파고스가 더 이상 되지 말라. 국힘 내부의 갈라짐이 이 정도로 노출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국힘 내부 균열, 홍준표의 대구 국회의원 저격 발언, 이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어느 매체가 정색하고 다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균열이 프레임에 안 맞으니까요. 같은 기준을 뒤집어서 적용해 보면 더 재밌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시절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800조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조중동 계열 매체들은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요? 국가, 대도약, 기업 리더십과 정부의 완벽한 콜라보 이런 헤드라인이 아마 도배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호남 몰아주기로 뒤집힙니다. 같은 사안, 같은 규모, 같은 구조인데 프레임의 방향만 정확히 반대예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췄다고 하니까 유 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건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대받았어요. 그런데 이 발언 참 신기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800조 규모의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그 치명적 단점 지역에 팹사기를 짓기로 한 걸까요? 기업 이사회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 반도체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유 전 의원 본인의 판단이 시장 현실과 어긋난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 논쟁에 이렇게 답했어요.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문장이 이번 국면의 핵심을 정리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특위와 이 프로젝트를 왜 국힘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이제 그림이 좀 정리됩니다. 이건 산업정책 다툼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 지도의 재편 문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축은 수도권 일극이었어요. 강남 부동산 보수 언론 본사, 재벌그룹 본사,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의 4개의 축이 하나의 카르텔로 맞물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곡 3특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카르텔의 중력장 자체가 흔들려요. 성장 축이 다극화되면 정치 지도도 다극화됩니다. 지방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국힘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지역 기반의 정치 산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힘이 지지율 관리용 이벤트와 실현 불가능한 사기를 동시에 주장하는 이 앞뒤 모순이 사실은 논리적 실수가 아닙니다. 어느 프레임이든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킬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정치 기반이 유지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살려두면 자기 자리가 흔들리니까 배를 갈라서라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주류 매체가 이 구조를 이 각도로 짚어드리는 걸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영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건 호남 반도체가 아닙니다. 수도권 카르텔이 흔들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특위위원 20명은 20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20개의 지역구 지도입니다. 이 두 문장을 붙여놓고 보시면 오늘 발대식에서 벌어진 일의 진짜 성격이 보이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그렸던 그 그림,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 진단 메너스이 이제야 그 실행 도면 위에 정식으로 올라온 순간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시도했다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좌초시켰던 그 프로젝트가 5곡 3특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돼서 지금 국회 특위 20명의 손 위에 놓인 겁니다. 이제 오프닝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민주당이 원내대표 정책의장 전 지방시대위원장 최정예 20명을 하필 지금 한 자리에 몰아넣었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이건 특위가 아니에요. 이건 사령부입니다. 노무현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균형발전 노선의 최초의 실행사령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2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41.4%로 취임 이후 최저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도 38.3%까지 하락한 이 시점에 국정 동력을 성과로 다시 회복시킬 유일한 정치적 승부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특위 발대식을 보시면서 뭔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다 몰아넣을 사안인가 하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권의 명운을 건라인 배치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특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그림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실패하면 뭐가 무너질까요? 성공했을 경우부터 봅시다. 서남권 800조, 충청권 392조, 영남권 312조 규모의 실제 투자가 궤도에 오르면 20년 넘게 수도권으로만 쏠렸던 성장의 축이 다극화됩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안 올라와도 되는 첨단 산업 도시가 광주, 아산, 청주, 창원, 새만금에 실제로 조성돼요. 2028년 총선의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계승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도 짚어봐야 합니다. 메가특구법이 국회에서 좌초되거나 주 52시간 조항으로 노동계 반발이 확전되면 이 특위가 아무리 정예로 구성돼도 실행 자체가 막힙니다. 조중동 계열 매체의 호남 몰아주기 프레임이 지속 확산되고 국힘의 이중 공세가 국민 여론을 흔들면 20년 만에 도면 위에 올라온 노무현의 그림이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이 판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메가특구법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되는 그 순간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파전이 어떤 결과로 정리되는가에 따라 이 특위 20명의 정치적 결집력이 유지될지 아니면 당권 다툼 속에 분산될지도 결정됩니다. 과연 이 특위가 국회 표결 앞에서 총력을 집결시켜낼까요? 아니면 전당대회 격전 속에 힘이 갈라질까요? 다음 국면이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